아델 저택의 아침은 전날보다 더 차가웠다. 밤새 누구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박철수가 사라지고 김명희라는 이름이 다시 모두의 입에 오르기 시작한 뒤 이 집안의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보다 서로가 숨긴 것을 먼저 보았다. 태우 회장은 회장실 안에서 사람을 움직였고 단이는 진주와 함께 박철수를 다시 찾아낼 방법을 세웠다. 진주는 아버지 백준기의 죽음과 자신의 어머니를 둘러싼 기록 사이에서 흔들렸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단이는 회장실 앞에서 잠시 멈췄다. 손 안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태우 회장이 보낸 선물이었다. 옥집사를 통해 전해진 말은 짧았다. 회장님께서 김 사장님을 부르십니다. 단이는 이미 알고 있었다. 태우 회장이 선물을 보낼 때는 마음이 아니라 계산이 먼저였다. 그가 다정한 얼굴을 할수록 더 위험한 거래가 숨어 있었다. 회장실 안으로 들어서자 태우 회장은 창가에 서 있었다. 아직 몸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단이를 돌아보며 낮게 말했다. 왔군. 단이는 상자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회장님께서 보내신 거라 들었습니다. 태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열어봐. 단이는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고급스러운 팔찌가 놓여 있었다. 붉은 보석이 박힌 팔찌였다. 단이는 그것을 보는 순간 웃지 않았다. 오히려 태우 회장의 속을 더 정확히 읽었다. 붉은 보석, 김명희, 백진주, 피처럼 이어진 복수. 그는 일부러 이 색을 골랐을 것이다. 예쁘네요. 태우 회장은 천천히 다가왔다. 결혼 선물이라고 생각해. 단이는 팔찌를 들어 손목에 걸쳐 보았다. 차갑고 묵직했다. 그녀는 태우 회장을 바라보았다. 회장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면 저도 답례를 해야겠네요. 태우 회장의 눈빛이 움직였다. 답례라. 단이는 아주 자연스럽게 웃었다. 결혼 선물로 비자금 관리를 맡겨주세요. 태우 회장의 얼굴이 굳었다. 비자금 관리를. 단이는 팔찌를 손목에 채우며 말했다. 회장님께서 저를 믿으신다는 뜻으로 주신 선물 아닙니까? 이제 아델 안에서 제가 회장님 사람인지 아닌지 모두가 지켜보고 있어요. 말뿐인 신뢰보다 숫자가 더 확실하죠. 태우 회장은 단이를 오래 바라보았다. 김 사장, 자네가 원하는 게 뭔지 갈수록 노골적이군. 회장님께 배웠습니다. 태우 회장의 입가가 아주 조금 움직였다. 위험한 걸 달라고 하는군. 회장님께서 숨긴 돈이 위험하지 않은 적 있었습니까? 태우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단이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가 노리는 것은 단순한 비자금이 아니었다. 박철수의 행방을 묻는 돈의 흐름, 7년 전 사고 뒤 사라진 증거를 덮기 위해 움직인 자금, 그리고 김명희와 백준기 사이에 오갔던 기록을 빼앗은 사람들의 흔적이었다. 태우 회장이 비자금 라인을 열어주면 박철수를 숨긴 사람도 드러날 수 있었다. 태우 회장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비자금 관리가 장난인 줄 아나? 단이는 조용히 답했다. 장난이면 회장님께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돈을 주겠다는 건 내 목을 주겠다는 뜻이야. 그 정도로 제게 마음을 주셔야 제가 회장님 곁에 설 수 있죠. 태우 회장은 낮게 웃었다. 오정란도 예전에 비슷한 말을 했지. 내 곁에 서고 싶다고. 그런데 결국 내 등에 칼을 꽂았어. 단이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저는 칼을 숨기지 않습니다, 회장님. 필요하면 앞에서 겨눌 겁니다. 태우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는 단이가 겁을 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 위험했고, 그래서 더 탐이 났다. 자신과 닮은 독함이 있었다. 다만 단이에게는 아직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고 그 약점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었다. 좋아. 단이의 눈빛이 아주 작게 흔들렸다. 태우 회장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전부는 아니야. 한 줄기만 보여주지. 그걸 따라가서 내가 뭘 잡아오는지 보겠다. 단이가 봉투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태우 회장은 차갑게 말했다. 감사할 때가 아닐 텐데. 그 길 끝에 내가 찾기 싫은 이름이 있을 수도 있어. 단이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그 시각 진주는 제임스와 함께 박철수의 흔적을 다시 뒤지고 있었다. 박철수는 태우 회장 쪽 사람들에게 붙잡힌 줄 알았지만 옥집사가 데려왔다는 말도 있었고 다시 사라졌다는 보고도 있었다.
누군가 일부러 박철수를 여러 사람 손에 오가게 만들고 있었다. 진주는 박철수가 남긴 사진 뒷면의 주소와 그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하숙집의 우편물을 비교했다. 제임스가 말했다. 박철수가 숨어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이름으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진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박철수를 찾는 게 아니라 박철수가 겁내는 사람을 찾으려고요. 태호 회장. 아니요. 진주는 사진을 내려놓았다. 회장님이 겁나면 이미 오래전에 잡혔을 거예요. 박철수 씨는 회장님보다 김명희 씨 이름에 더 흔들렸어요. 그리고 유나가 사라졌을 때도 그 이름이 나왔어요. 김명희 씨를 미끼로 던지면 박철수 씨가 다시 움직일 거예요. 제임스는 진주를 바라보았다. 위험한 방법이야. 알아요. 김 사장과 상의했니? 진주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지금 하러 갈 거예요. 그때 다니가 들어왔다. 손목에는 태호 회장이 선물한 팔찌가 있었다. 진주는 그 팔찌를 보자 눈빛이 흔들렸다. 그 팔찌는 뭐예요? 다니는 숨기지 않았다. 회장님이 주셨어요. 진주의 표정이 굳었다. 회장님 선물을 받았어요. 받아야 했어요. 그걸로 비자금 라인을 열었습니다. 진주의 눈빛이 조금 풀렸다. 비자금이요. 다니는 봉투를 꺼내 펼쳤다. 안에는 해외 법인 계좌와 중간 관리자, 이름, 그리고 오래전 협력사 목록이 있었다. 그중 하나가 진주의 눈에 들어왔다. 철수 상사. 진주가 손을 멈췄다. 박철수. 다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철수 씨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니었어요. 7년 전 사고 뒤 회장님 비자금 일부가 이 회사로 흘러갔어요. 이름만 남아있고 회사는 폐업됐지만 돈을 받은 계좌는 아직 추적할 수 있어요. 진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럼 박철수 씨는 돈을 받고 숨은 거네요. 그럴 수도 있고 누군가 그 이름으로 돈을 받은 걸 수도 있어요. 진주는 생각에 잠겼다. 그럼 우리가 박철수 씨를 찾는 척하지 말고 그 돈을 다시 움직이게 만들면 되겠네요. 다니는 진주를 보았다. 같은 생각을 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갈등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같은 목표 앞에서 다시 호흡이 맞기 시작했다. 진주가 낮게 말했다. 가짜 송금을 걸어요. 철수 상사 계좌로 회장님 쪽 비자금이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다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정보를 박철수 씨가 볼 수 있는 사람에게 흘리면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확인하려고 움직일 거예요. 제임스가 팔짱을 꼈다. 미끼를 던지는군. 진주는 대답했다. 이번엔 우리가 미끼를 던질 차례예요. 같은 시각 유나는 10억 손해배상 청구 서류를 들고 정란이 머무는 방 앞에 섰다. 예전 같으면 정란에게 먼저 연락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유나에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 민주는 자신을 치려하고 아들 법무팀은 소송을 시작했고 아버지 삼식은 자신이 숨긴 죄를 지키기보다 집안을 지키는데 급했다. 유나는 결국 정란을 찾아왔다.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비슷한 여자. 살아남기 위해 남을 밟는 법을 아는 여자. 문이 열리자 정란은 한여복 차림으로 앉아 있었다. 유나는 그 모습에 잠시 놀랐다. 정란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왜? 꼴이 웃습니다. 유나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사모님. 정란은 차갑게 웃었다.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이제 별로 없는데 너는 아직 부르네. 유나는 손에 든 서류를 내밀었다. 도와주세요. 정란은 서류를 받지 않았다. 내가 왜? 아들 법무팀에서 10억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어요. 민준 씨가 저를 끝까지 몰아붙일 거예요. 정란의 눈빛이 움직였다. 박민준이 너를 친다. 네. 그럼 나한테 좋은 일 아닌가?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정란은 낮게 말했다. 너도 나를 배신했잖아. 현준이한테 쓸데없는 자료 흘리고 송기사까지 흔들고. 유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도 살려고 그랬어요. 정란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래. 그 말은 마음에 드네. 살려고 그랬다. 유나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았다. 사모님도 지금 다시 일어서셔야 하잖아요. 저를 도와주시면 저도 사모님께 필요한 걸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뭘 줄 수 있는데. 유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현준과 송근태의 친자 확인서 파일이 떠 있었다. 정란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아직 갖고 있어.
이건 말고도 있어요. 유나는 다른 사진을 열었다. 7년 전 사고 현장 근처에서 찍힌 송근태와 의문의 여자가 담긴 흐릿한 사진이었다. 정란의 손끝이 떨렸다. 그 사진 어디서 났어? 유나는 정란의 반응을 보고 자신이 제대로 된 패를 쥐었다는 것을 알았다. 저를 살려주시면 말씀드릴게요. 정란은 유나를 오래 바라보았다. 최유나, 너 참 싫은 계집애야. 유나는 고개를 들었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은 쓸모가 있네. 정란이 서류를 집어들었다. 좋아. 소송은 내가 손봐줄게. 대신 내가 가진 사진과 파일, 전부 나한테 넘겨. 유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정란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거래하러 왔다면서 빈손으로 나가려 하니. 유나는 숨을 삼켰다. 원본은 제가 갖고 있을게요. 사모님께는 사본만 드리겠습니다. 정란은 잠시 후 웃었다. 너도 많이 컸네. 사모님한테 배웠습니다. 정란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 말 칭찬으로 들으면 되니. 유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방 밖에서 송근태가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유나가 현준의 파일을 정란에게 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듣자 얼굴이 굳었다. 그는 더는 참지 못하고 문을 열었다. 최유나 씨. 유나가 놀라 돌아보았다. 송근태는 테이블 위 물컵을 집어들었다. 정란이 말리기도 전에 그는 유나의 얼굴에 물을 끼얹었다. 유나는 그대로 굳었다. 정란도 놀라 그를 보았다. 송근태의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 현준이 가슴에 생채기를 내. 유나는 젖은 얼굴로 그를 노려보았다. 송근태는 한 걸음 다가섰다. 내가 아무리 가진 게 없고 힘이 없어도 내 새끼 괴롭히는 건 못 참아. 유나의 입술이 떨렸다. 송 기사님이 뭔데요? 현준 씨가 송 기사님 아들이라는 것도 확실하지 않다면서요. 그 말에 송근태의 얼굴이 아프게 굳었다. 정란은 낮게 말했다. 유나야, 입 조심해. 그러나 유나는 이미 멈추지 않았다. 다들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고 지킨다고 하고 숨기고. 그래서 누가 행복해졌어요? 현준 씨가요. 진주가요. 민준 씨가요. 송근태는 손을 떨었다. 당장 나가. 유나는 서류를 챙겼다. 소송 막아주세요, 사모님. 아니면 저도 다 터뜨릴 거예요. 유나가 나간 뒤 정란은 송근태를 노려보았다. 왜 이를 키워? 송근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누님, 이제 그 아이들 좀 놔줍시다. 정란의 눈빛이 서늘해졌다. 누님. 오정란 누님. 그 호칭에 정란의 얼굴이 흔들렸다. 오래전 가난하고 처절했던 시절의 호칭이었다. 박태후 회장의 집에 들어오기 전, 아델이라는 이름을 훔치기 전 서로의 비밀을 품고 살아남았던 시절. 송근태는 낮게 말했다. 현준이는 우리 죄로 충분히 다쳤습니다. 더는 안 됩니다. 정란은 이를 악물었다. 내가 멈추면 현준이가 산다고 누가 그래. 내가 멈추면 박태후 회장이 현준이를 살려둘 것 같아. 김단희가, 백진주가. 그 아이들은 현준이를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직접 죽이지 않아도 사람을 죽여. 정란은 유나가 두고 간 사진 사본을 바라보았다. 박철수부터 찾아야겠어. 그자가 입 열기 전에. 그 시간 현주는 송근태와 마주 앉아 있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현주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았다. 대신 정신이 너무 또렷해서 더 아픈 얼굴이었다. 당신이 뭔데 내 걱정이야. 송근태는 고개를 숙였다. 도련님. 현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제 와서 내 아들이라고 생색이라도 내려는 겁니까? 송근태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목소리가 커졌다. 그럼 뭐냐고요? 송근태는 대답하지 못했다. 현준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다. 앞으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요. 그리고 나는 박태후 회장의 아들이니까. 그 말은 송근태에게 칼처럼 박혔다. 현주는 더 말하지 않고 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송근태는 혼자 남았다. 그는 허공을 보며 한참 서 있다가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보다 더 아픈 것은 아들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는 현준의 눈빛이었다. 늦은 오후, 단희와 진주는 박철수를 끌어내기 위한 미끼를 실행했다. 제임스가 조용히 움직였고 윤정은 철수 상사 계좌로 가짜 송금 알림이 흘러가게 만들었다.
겉으로는 아델 비자금이 다시 움직인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리고 그 정보가 예전 철수상사 회계 담당자에게 닿도록 했다. 몇 시간 뒤 반응이 왔다. 폐업한 철수상사 명의의 오래된 보안 메일 계정에 접속 흔적이 생겼다. 위치는 서울 외곽의 작은 전자상가였다. 진주는 바로 일어섰다. 움직였어요. 단이도 코트를 집어들었다. 같이 가요. 이번엔 미행 붙을 겁니다. 그래서 더 둘이 가야 해요. 진주는 잠시 단이를 보았다. 아직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둘 중 하나가 혼자 움직이면 반드시 누군가의 덫에 걸린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전자상가 안은 낡고 복잡했다. 두 사람은 제임스가 보낸 위치를 따라 작은 수리점 앞에 도착했다. 안에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단이가 빠르게 말했다. 박철수 씨가 보냈죠. 남자는 눈을 피했다. 모릅니다. 진주는 사진을 꺼냈다. 그럼 이 사람은 아세요?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나가요. 단이가 낮게 말했다. 박철수 씨가 위험합니다. 그 사람을 살리려면 우리를 만나게 해주세요. 남자는 진주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백준기 대표 딸입니까? 진주의 눈빛이 흔들렸다. 네. 남자는 한숨을 삼키며 종이 한 장을 건넸다. 박철수 씨가 혹시 당신이 오면 전화라고 했습니다. 진주는 종이를 펼쳤다. 거기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돌을 찾으십시오. 유나가 알고 있습니다. 진주의 손이 멈췄다. 돌. 단이가 그녀를 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저랑 유나만 아는 거예요. 어릴 때 아빠가 준 작은 돌 장식이 있었어요. 아빠가 장난처럼 보물이라고 했던. 단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 안에 뭔가 있었을 수 있어요. 진주는 곧바로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유나는 받지 않았다. 그 순간 단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태호 회장이었다. 김 사장. 단이는 긴장했다. 네, 회장님. 태호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다. 박철수를 찾고 싶으면 백진주에게 말해. 그 돌을 열지 말라고. 단이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도 알고 계셨습니까? 열면 후회한다. 진주가 단이의 표정을 보고 휴대폰을 빼앗듯 받아들었다. 회장님. 태호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다. 진주가 말했다. 그 돌 안에 뭐가 있는데요? 태호 회장의 대답은 짧았다. 내가 백준기 딸로 남고 싶으면 열지 마. 진주의 손이 떨렸다. 전화는 끊겼다. 단이는 진주를 붙잡으려 했다. 진주 씨. 진주는 고개를 저었다. 또 이 말이네요. 열지 말라. 모지 말라. 기다려라.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이번엔 봐야겠어요. 그 시각 유나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내고 있었다. 그 안에는 어린 시절 진주와 나눈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낡은 머리핀, 공모전 스케치, 그리고 작은 돌 장식. 유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한참 바라보았다. 이게 아직도 여기 있었네. 그녀는 돌 장식의 틈을 손톱으로 눌렀다. 돌이 반으로 갈라지며 안에서 작은 메모리칩이 나왔다.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이게 뭐야?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메모리칩을 연결했다. 파일 하나가 떠올랐다. 백준기 대표의 영상 파일이었다. 유나는 숨을 삼키고 재생했다. 화면 속 백준기는 지친 얼굴이었다. 그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진주야, 혹시 내가 이걸 보게 된다면 아빠가 끝까지 말하지 못한 걸 용서해다오. 유나의 손이 떨렸다. 영상 속 백준기가 말을 이었다.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출생의 기록은 누군가가 훔쳐갔다. 그 기록을 찾으려면 김단희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김명희라는 이름을 믿어야 한다. 유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다. 민준이 서 있었다. 유나는 급히 노트북을 닫으려 했지만 늦었다. 민준은 화면을 보았다. 그 돌.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 씨. 민준은 한 걸음 다가왔다. 그게 진주 아버님이 남긴 거였군요. 유나는 뒤로 물러났다. 이건 내 거예요.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그건 진주 겁니다. 유나는 메모리칩을 손에 쥐었다.
다가오지 마요. 이거 하나면 진주도 김단희도 아델도 전부 흔들 수 있어요. 민주는 낮게 말했다. 최유나, 그거 내려놔. 유나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싫어요. 나도 이제 살 거예요. 그 순간 뒤에서 영실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나야, 제발 그만해. 유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엄마, 나 이번엔 안 빼앗겨. 민준이 손을 뻗으려는 순간 유나는 창가 쪽으로 물러났다. 손 안에 메모리칩이 작은 빛을 받았다. 민준 씨가 나를 죽이려 들면 나도 진주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유나는 울면서 웃었다. 이 안에 진주가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제일 알고 싶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 시간 진주와 단희는 유나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진주는 차 안에서 계속 손을 떨었다. 단희는 운전석 옆에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진주는 대답했다. 안 괜찮아요. 단희는 더 말하지 못했다. 진주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래도 이번엔 피하지 않을래요. 단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봐요. 진주는 단희를 보았다. 그 말에 조금씩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작은 숨을 쉬었다. 유나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는 고성이 들렸다. 민준의 목소리, 유나의 울음, 영실의 절규가 뒤섞여 있었다. 진주가 급히 차에서 내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유나가 뛰쳐나왔다. 손에는 작은 메모리칩이 들려 있었다. 뒤따라 민준이 나왔다. 진주야, 막아. 진주가 유나 앞을 막았다. 유나야, 그거 내 거야. 유나는 눈물 젖은 얼굴로 웃었다. 이제 와서 내 거라니. 내가 버리고 간 것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주었는데. 진주의 얼굴이 아프게 굳었다. 유나는 메모리칩을 높이 들었다. 보고 싶어. 내 아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진주는 손을 내밀었다. 줘.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먼저 약속해. 10억 소송 취하하게 해. 민준 씨도 나 더 건드리지 않게 해. 그리고 내 이름 다큐에서 빼. 민준이 차갑게 말했다. 협박하지 마. 유나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민준 씨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진주가 조용히 말했다. 아니,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든 거야. 유나의 얼굴이 무너졌다. 그 순간 단희가 앞으로 나왔다. 최유나 씨, 그 집안에 있는 영상은 준기 대표님이 진주 씨에게 남긴 겁니다. 당신이 거래할 물건이 아니에요. 유나는 단희를 노려보았다. 김 사장님도 보고 싶겠죠. 당신 이름도 나오거든요. 단희의 얼굴이 굳었다. 유나는 낮게 말했다. 그러니까 다들 나한테 함부로 못해.